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삼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선 하실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특이한 도전자가 없더라고 당내에서. 아, 그랬어요? 예, 예. 근데 뭐 그래도 3번이나 도전하셔서 예.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어쨌든 이 시민들이 다시 선택해 주셨는데 그 가장 깊은 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시민들께서 다시 선택해 주신 것은 광명의 좀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가장 인상이 남았던 것이 뭐였냐면 믿으니까 잘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어. 그래서 그동안 시장들이 했던 일을 다 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으니까 잘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서운 말이네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여기 인구가 30만 명의 수도권의 중소도시잖아요. 예. 굉장히 서민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살 때 서민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광야에서 사는 시민들께서 이런 이제 출마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30년 동안 광명에서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또 교육운동 하다가 시의원, 도의원 거쳐서 시장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좀 안정감 있는, 좀 신뢰감을 주는 정치인으로 뭔가 좀 각인되어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원이 한번 더 해도 잘할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현재와 미래를 보고 선택을 네. 했다 이러는데 그럼 현재 그 지금 1, 2기에서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인상 깊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오신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 정부에서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원은 꾸준히 민선 7기, 8기를 거치면서 민생안전지원금 사업을 저희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코로나 때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그 에너지가 힘들 때도 했었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골목 경제를 좀 살린 일들을 많은 예산도 투자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도 좀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 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사연대 경제 흐름으로 바뀌어가는 틀들을 보면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신뢰를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사실은 수도권 지역에 광명처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잘한 데가 많이 한 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제가 민선 7기 8기 거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잘해서 명품 주거도 다시 탈바꿈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적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교통 문제거든요. 예. 이 교통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그 과제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현재 사업을 했던 박성원이가 책임 있게 좀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시민들의 강한 욕구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한 26년간 네. 이제 단체장 인터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인터뷰에서 모범 사례들은 여러 단체장들이 이렇게 벤치마킹 하기도 해왔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잘해? 비결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게 주민들이 화합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속도 있게 인허가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갈등이 심한 곳은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매우 잘해줘야 됩니다. 시가.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합의하는 과정을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웬만한 건 시가 이 갈등을 좀 조정해서 합리적인 주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가 그것에 대해서 인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과정은
좀 속도감 있게 해준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조금 뭐 우리 시도 어려운 측면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서울 방향으로 가는 이제 직결 도로에 관한 문제나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소위 말해서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이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이거는 낯설은 부분이라서 제가 네. 민생국의 핵심 비전이 헌법 친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자체 200 몇십 군데에서 이걸 내건 데는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게 뭐죠? 그러니까 헌법 정신으로 네.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 정신으로. 예. 근데 그게 무슨 얘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는 거죠. 네. 헌법에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져 있는데 이런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다시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 정신을 우리가 행정도 일을 하고 시민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헌법이 만들어진 지 개정한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럼 헌법을 시대의 정신에 맞게끔 새롭게 헌법도 좀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현재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새롭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손으로 시민의 손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취지였습니다. 사실 헌법에 보면 그 전문부터 그 전체 조항에서 보면 19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어떤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정이나 정치나 시민사회나 모든 이제 각각의 세력들이 헌법 정신을 가지고 기본권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민주시민 교육을 생각해요.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또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판단 속에서 헌법 친화 도시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하고 그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정근지 교육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타벅스 사태, 네. 그리고 배제고 야구부 사태 네. 이런 걸 보면서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을 재편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본인은 체험 학습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민주 시민 교육이란 말을 갖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전부터 네. 이 시정에 반영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이걸 네. 갖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시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 또 시정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우리 시장님의 파트너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체득하고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이게 실제 어땠으면 참 궁금합니다. 이게. 네. 민주 시민 교육. 제가 그 오늘 사실 오전에 네. 이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분권과거든요. 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향후 이제 내년도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같이 짧게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하자고 그랬어요.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내년에 광명 시민들하고 헌법 개정하는 것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세대별로 한 20명씩 모으면 한 200명 될 거 아니에요. 네. 200명을 좀 모아서 그 10대에 맞는 헌법은 어떻게 개정하고 20대 맞는 헌법 어떻게 개정하고 3년 헌법 어떻게 개정하고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이 현재는 헌법 교육을 하고 헌법 전문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헌법에 몇 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개정하고 청소년에 관련된 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시민 토론을 통해서 다 개정을 해보자. 개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한테도 전달하고 국회의장한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냈는데 그 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 민주적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 스스로 체험하고 각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방적 교육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획일적 일방적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를 모아내는 이 과정이 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또 시장님께서 시민 참여를 쭉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아마 5기 때부터 그 행정의 시민 참여를 갖다 강조를 해오면서 이제 쭉 제법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현재 강명은 그 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가장 크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 예, 주민자치를 우리 시는 전 동이 다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50명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를 해놨어요. 동별로 보면 한 30명 내외선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주민세 마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이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마을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착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이 하고 주민이 하기 힘든 것은 시가 예산을 해서 시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주민세 마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 또 한 개 정도는 꼭 탄소 중립 관련된 의제를 담아서 하게끔 저희가 지침을 줘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바꿔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일상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동별로 보면 좀 동장의 자문 조직 네. 혹은 간변 조직처럼 그게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네. 그 동네에 무슨 이 간변 단체장들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밥 한 끼 먹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이 회의를 통해서 실제 거기서 무슨 의결도 되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동에 있는 조직들이 한 10여 개 되는데 예. 새마을, 예. 바르게 뭐 이렇게 방범 협의회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새 새마을 분야에도 계속 있습니까? 있죠. 네. 동교로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오래된 그쪽에 동네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동정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다 없었어요. 다 없어졌고, 근데 그거를 일부 한두 개 정도만 동정 자문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관변 조직점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고 이 주민자치회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무슨 짱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예,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면접을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추첨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꾸 이제 지침을 줘서 바꿔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회의비는 줍니까? 회의비는 아주 조금 나가요. 회의비는 드립니다. 예. 그냥 자원봉사네 어떤 면에서. 일종의 거의 자원봉사죠. 마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예. 자기들이 이야기 나온 게 성과로 뭐 나타나야 될 거잖아요. 네. 예.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그거를 진행한다는 거죠. 주민들이 하는 거죠. 주민들이 하고 제가 이제 참여하는 것은 주민총회 할 때 참여를 해요. 주로 토요일 날 하는데 다음 주에도 주민총회 잡혀 있거든요. 동별로요? 동별로요. 주민총회에서 다음 주에도 한 2개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주민총회에서 한 4개 내지 5개 사업을 결정을 해요. 총회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를 합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그 해당 지역 주민의 0.5%가 참여하는 건가요?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야 총회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거기 의결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을 예산을 좀 세우는 거죠. 시가 예산을 세워서 직접 동에서 집행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시가 이제 어떤
큰 사업은 시가 진행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주로 최근에는 정원 가꾸기 사업을 좀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짜투리 땅에 우리가 정원을 가꿔 보겠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 그렇게 정원 가꾸기 사업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시민들의 참여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실제로 이렇게 이게 잘 진행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은 기초단체 협의 회장님이죠. 기초단체 협의 회장은 지금은 이제 비어 있고요. 새로 이제 선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네, 네. 네. KDC라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 거기에 이제 제 상임 대표는 현재 맡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들 잘 알 건데 네. 자치단체들이 네. 기초단체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총회 이런 부분들이 실제화돼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걸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네. 꾸리려고 했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이게 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를 저도 간혹 듣긴 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해에 2년 동안 다 다녔습니다. 어떻게 다녔냐면 주민자치 처음 구성이 되면 제가 가서 한 20분 이상 정도는 다 강의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다릅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주민세 마을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면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 과정에 질문 많이 받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뭐가 다르냐부터 해가지고 이거 말만 그렇지 시가 다 관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부터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 주민자치 구성이 되면 그분들은 교육을 정말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처음 뽑을 때도 6시간 이상 그 자치분권 관련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여하면 무조건 6시간 이상은 그 해에 교육을 받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서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회의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그 교육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끼리만 제가 논의하게 하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마을 의제를 만들 때 제 관련된 학교나 관련 단체들 다 모아서 같이 논의하게끔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주민총회 할 때도 그냥 몇 가지 사업이 제안해서 올라오잖아요. 투표를 해요. 거의 찬반 투표를 합니다. 찬반 투표해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모아나가는 그 과정, 절차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후보 네. 김민석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권리당원도 네. 수기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네. 그걸 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어제 말하는 수기 민주주의의 지금 현재 시기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대한 실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지금 느낌이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이 회복력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상은 점점 분화되고 있잖아요. 네. 1인 가구 많아지고 있고 1인 기업 많아지고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죠.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접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자.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그 알고리즘만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화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정보의 왜곡 상태도 많아지잖아요. 그게 전부죠. 알고 있죠. 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묶어주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고 방식을 갖게끔 하는 다양한 사고 방식이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모아내는 과정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도 권리당원들도 우리가 이렇게 주민자치 하듯이 중앙에서 다 모아서 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제 그 한번 했는데 광명시 당원 대회를 하는 겁니다. 네. 광명시 갑과 을 있잖아요. 수원시는 갑을 병정 무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당원대를 하는 거예요. 광명시 당원대를 해서 시민체육관에 쭉 모여가지고 그 당신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문제나 이것을 좀 당에서 정책을 했으면 좋은 게 뭔지 토론해보자 라고 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토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의제를 가지고 바로 선정할 수도 있고 의제가 더 수기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거기서 선정단 100명만 구성해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두세 차례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광명시에 또 경기도에 당원대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을 경기도당으로 보내고 중앙당으로 보내고 이런 형태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그 보고 이거만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뭐 이 전자 온라인 투표잖아요. 온라인 투표를 하니까 유튜브 많이 본 사람은 아니 제가 대표님 유튜브만 보면 대표님 찍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아니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토론하다 보면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이렇게 자기가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동의하고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평화로운 세상, 민생 경제를 생기는 세상, 연대의 힘으로 광명시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아, 이거 최고위원 됐어야 됐네. 왜 저를 떨어뜨리는 자, 지금 그 과정에 청년청이 2년 후에는 좀 청년청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청년층의 참여요. 정말 그 제가 자랑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광명시는 청년 정책 사업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청년동 사업인데 그 청년동이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들만 이 공간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걸 좀 2개 만들었거든요. 2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곳에 와서 청년들이 취업 준비도 하고 뭐 일반적인 공부도 하고 여기에서 공연 연습도 하고 친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이 과정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공연 기획하는 어떤 그 네트워크도 만들고 거기서 준비된 친구들이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공연자로 출연도 하고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저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일단 모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여서 이야기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정책으로 반영할 때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줘야 돼요. 정책은 예산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예산까지 담아줘야 그것이 살아있는 정책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그걸 해나가야 된다. 그동안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년 정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청년 정책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 정책 부를 만드든지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외로운 부를 만드든지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를 만들어 예산도 책정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2가지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하는데 하나는 청년 정책 팀이 있었는데 그 3개 팀을 늘리고 청년 정책관을 신설을 하기로 했어요. 광명시에. 예. 그래서 청년 정책관은 개방형으로 채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나갔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청년 정책관을 외부 개방인으로 뽑고 팀을 3개로 둬서 청년 정책, 청년 뭐 일자리 그리고 청년 어떤 고립이나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과를 하나 새로 신설하기로 했고요. 최근에 가장 우리가 청년 정책 중에서 관심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청년 기본 관계입니다. 청년 기본 관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뭐 무슨 이제 뭐 체험 활동 같이 함께 하고 또 뭐 같은 이제 정보도 함께 나누고 공부도 할 수 이런 틀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고립 청년, 은둔 청년들이 더 밖에 나와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명이든 10명씩이든 모여서 그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기본 관계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한 리더 양성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25개 모임이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봤을 때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게 결국 좀 청년층한테 어떻게 말하면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암만 토론회하고 어째도 답을 잘 못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청년층을 보수화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모든 기득권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으로 팽배돼 있더라고요. 네. 시장님 만나본 청년들은 어땠어요? 그 제가 청년을 만나보면 첫째로는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다양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고립 청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단순히 뭐 인기를 끌기 위한 형태로 가져오면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청년의 핵심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일정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결혼만 해도 1차적 문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낮은 단계는 취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어도 어느 한 공간이나 어느 집단에 참여할 수 있게만 해줘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이 형성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주택, 일자리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중앙정부가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잘 살고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가 다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낮은 데 가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더 조직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전국 최초로 이게 보면은 이 전국 표준으로 기본사회 도시 1번지 강명을 이렇게 세웠어요. 시민관계 만드는 기본사회. 네.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전에 딴 데서 안 하는 게 많아요. 좀 전에 청년 기본관계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기본사회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기본사회라는 말이 나온 지가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전에는 뭐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기본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 돌봄, 기본 주택, 기본 환경, 기본 교육, 기본 교통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우리 기본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그 뭐 중앙정부나 뭐 중앙당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단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것은 이것에 관한 좀 기본 계획도 먼저 만들고 팀도 만들고 정책도 진행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제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기본사회 정책 공모를 했어요. 근데 무려 110건이 들어왔거든요. 110건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전문가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10건을
올해 본회 예산에 세웠거든요. 세워서 그 정책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소외당하지 않고 또나 똑같은 권리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느냐.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본사회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50년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그럼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회 정책이 뭐냐. 기본 돌봄이 우선이냐, 기본 교육이 우선이냐, 기본 환경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 시에 가장 필요한 적절한 사업들을 먼저 해나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신안군이 기본 환경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햇볕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연금을 주는 거니까. 거기는 그걸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돌봄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봄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연대 경제까지 연계시켜서 사업들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이 정책들을 펼쳐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본사회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과정을 놓고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시는 꽤 됐죠. 몇 년 전부터 뭐 다른 시에서 안 하는 첫돌 축하금도 줍니다. 예, 첫돌이 되면 70만 원 드려요. 돌 축하금. 많이 주네요. 예. 둘째, 셋째 하면 더 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 입학 축하금도 드리고.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가방 하나 사주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입학할 때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학 축하금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기본사회 정책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가 무상교통도 하고 있는데 64세 노인들한테는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주고 있어요. 네, 카드 충전해 주는 거죠. 버스 타고 다니게끔. 근데 이게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교통 약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버스만 이용하니까 친환경에서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버스 회사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모두한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열고 발굴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제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네. 예, 강릉에서. 네. 제가 보니까 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삼선에 그 하는 부분에 상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말 지금 앞서서 뭔가를 개척하고 있네요. 네. 이게 상기 신도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봅시다. 그 전에 한 말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 정부의 혁신가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 이런 혁신가를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있잖아요. AI 반도체, 데이터 등과 관련된 이 사업들 그리고 지역의 민생 경제, 사회연대 경제 등등등의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려면 혁신가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시민사회에 그 도시에 잘 안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하고 잘 호흡하고 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기득권층들한테 이 돈이 다 흘러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잘 뿌려질 것인가도 중요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 번 것을 기업에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환원할 거냐?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전남 광주에 가잖아요. 그럼 전남 광주에서는 거기에 있는 도시와 시민들을 고민해야 되죠. 여기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전남 광주 시민들한테 이 돈이 효율적으로 기본사회 정책을 뿌려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죠. 이런 종합적인 사고와
정책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재선 3선만 목표로 하는 의원들도 재선 3선만 목표로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혁신관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이 정치구도 정당 구조도 필요하다. 이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얘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데 뭐 다 지금 좀 짧을 것 같긴 하지만 훌륭한 말씀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상기 신도시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뭐 굉장히 언론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면은 좀 상당히 뭐 공급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공급 문제로만 해결하면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을 제가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3기 신도시 아파트 더 줘라. 이렇게도 말해야 되는 중앙 정부의 입맛에 맞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도시에는 그렇게 성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 도시에 주택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3자가 잘 그 호흡을 맞춘 도시로 만들어져야 그 도시가 자생력 있는 힘 있는 도시 성장해 나가는데 공급에만 입을 맞춰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택 공급에만 맞추면 안 된다. 예, 중앙 정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서 저희 지방 정부는 되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수용 방식 진행하잖아요. 3기 신도시에 380만 평이 인구 16만 명이 들어요. 저렇게 하면 공공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뭐 체육, 문화,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가 해요? 시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기 신도시를 하면서 그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가요? LH가 다 가져가요. 지방 정부는 이 땅을 다 사서 해야 돼요. 땅 살 돈도 없어요. 건축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법조에 해놓은 거. 그럼 주차장 부지를 시가 사서 주차장도 짓고 그 위에 복합시설 져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요. 그럼 LH는 어디다 팔아먹어요? 민간에다 팔아먹어요. 그럼 민간은 그걸 사가지고 1층에 주차장 나머지는 식당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공공의 부지가 더 축소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공공부지도 땅 살 돈이 없으니까 빚내서 땅을 사고 지방정부는 계속 부채를 떠안게 되는 거고 건축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간인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없으니까 5층 건물 해야 될 거 2, 3층 져놓고 그냥 겨우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 3기 신도시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그 도시가 기능할 수 있는 이 도시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줘요. 정말 이거를 좀 이제 좀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어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토부입니까? 국토위에서 해야죠. 법을 바꿔서 3기 신도시에 이런 공공시설 관련된 거는 LH가 정부가 좀 직접 지방정부 협의해서 지어줘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 사는 시민들은 뭡니까? 그러면은 강명을 이제 경제 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은 뭡니까?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광명 시흥테크노밸리에 32만 평의 뭐 유통단지, 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공공주택까지 들어와요. 사실은 도시가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여기에 좀 강소기업들,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3기 신도시의 자정용지가 우리 한 10.5%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K 아레나도 좀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특별 건축계획 구역으로 몇 개 지정을 해놨어요. 거기에 또 좋은 어떤 상권을 좀 만들어서 또 랜드마크형 또 도시들 좀 만들고 또 거기서도 뭐 첨단 기업을 유치를 해서 수도권에 필요한 허브 기능 역할을 하는 이제 기업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이긴 한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그 준비를 잘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산업진흥원을 이번에 이제 구성이 되면 그런 이제 이 산업진흥원에서는 사실은 기업들을 잘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산업진흥원의 임직원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 잘 짜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획기적인 것은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한번 실패를 했는데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에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좀 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삼선할 때 그 시민들은 또 그 교통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교통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삼선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러 강력 교통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뭔가요? 지금 제가 1호 공약이기도 한데요. 예. 신천한 신림선 요걸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건데 그게 아마 올해 그 지방선거 끝난 이후로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부 차관 찾아뵙고 신천한 신림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민자로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요것으로 진행을 하면 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민자로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든지 하는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GTX, D노선, G노선 그리고 뭐 저기 3기 신도시의 광명 시흥선 이런 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또는 이제 정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 광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좀 거듭이 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안선 사고는 났습니다만은 좀 약간 늦춰지긴 했는데 신안선 개통되고 월급 판교선까지 개통이 되면 광명 KTX 광명역 중심으로 해서 교통 허브 지역으로 새롭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안전 문제에 굉장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민감하잖아요. 신안선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신안산선 사고는 사실 이제 뭐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간이어서 좀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이상 그 사고조사를 다 했고요. 국토부에도 별도의 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대책을 뭐 국토부에 다 전달을 좀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요거는 신안산선 공사 끝날 때까지 신안산선 그 시민대책위원회를 잘 가동을 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이제 사고 이후에 생긴 주민 피해와 관련된 피해 보상은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그 경제 회복, 민생 경제하고 탄소 중립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민생국회에서는 이게 대한 핵심 전략이 뭡니까? 그 저희가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하는 정책 중에 1.5도시 기후 위병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목표가 15,000명 목표인데 벌써 2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이 기후 위병으로 가입을 하시고 탄소 저금통에 이렇게 포인트를 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를 10만 포인트를 쌓이면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저희들이 충전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이제 탄소중 실천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네요. 예.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시민의 참여 그리고 시가 끊임없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략 이 두 가지만 잘 해나가면 저는 지방정부로서는 절반 이상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시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관련된 거는 우리가 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도 우리 아파트 다른 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미니 태양광 설치도 계속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그리고 시민 설득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에 우리가 지금 그 태양광 설치를
거의 50% 정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계속 태양광 설치하고 있어요. 새로 아파트 신축 건물은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게끔 하고 그리고 옛날 이제 공공시설은 태양광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 이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건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요. 아파트를 질 때, 민간 아파트 질 때도 태양광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태양광 설치를 하면 인센티브 더 드리고 뭐 이런 정책들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고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만드는 작업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로 에너지 100% 건축물로 하나 시범으로 어린이집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또 하나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건축물에 있어서도 제로 에너지 건축을 나올 수 있게끔 아직 설계 단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새로운 공공시설에는 계속 그렇게 하게끔 하고요. 민간에서도 뭐 건축물 칠 때 그런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짓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을 하셨는데 네. 뭐 아깝게도 그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네.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방 의원들 단체장들 민주당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룰이 좀 바뀌었어요. 아, 룰이. 예, 그 1년 전에 룰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제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만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좀 단체장들도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예, 높아가지고 한 표씩은 주기 때문에 예비 선거 들어가기 편했는데 예, 권리당원 50%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위원들에서는 인지도가 있는데 권리당원들한테는 인지도가 없죠. 아무래도 광명 시민들하고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개파 대결이 세니까 지금 이번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개파 대결이 세서 표가 절대 오는 표가 없죠. 그리고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들 또 제가 자치분권 운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전국에 그런 자치분권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나 찍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파 정치로 제가 표현을 해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쫙 갈라지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표가 없어서 그냥 안타까움이 있고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자치분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지방 정부를 살려야 된다. 지방 의회를 살려야 된다.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 재정분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려고 했어요. 특히 재정에 관한 재정이 매우 어렵거든요. 지방 정부들이. 이 재정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재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현장에서 우리는 일을 집행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정책 설계도 잘하고 집행도 잘한다. 하니까 좀 최고위원회 한 명 정도는 이 지방정부 이제 자치분권 세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들어가서 좀 함께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당민주주의, 분권정당, 혁신공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많이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랑 인터뷰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자료를 주시면은 네. 이 지라치와 제가 자기 지도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이게 지방에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당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민주당세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전략을 세워서 정말 혁신가들을 거기서 키워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인물이 나오면 또 대구 시민들도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 저는 신세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신세진 없으니까 막 얘기할 수 있죠. 그나마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이 정권 교체도 된 거잖아요. 네.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이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는 바람에 그 덕으로 평가를 받고 그렇죠. 그죠? 우리 시장님 이하가 해서 이제 그래서 아마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민운동가하고 지방의원 행정을 지금 경험하시고
제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굉장히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이뤄 나가고 있는데 네. 삼선한 다음에 중앙정치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이제 목표를 아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앙 정치만 꼭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왜냐면 네.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뭐 단체장 하면 다음에 중앙정부로 가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단체장 출신들이 중앙정부 가서 다 성공했냐,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냐,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반성해볼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이것도 잘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에 관한 문제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다가 걷다가 멈추면 그냥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그냥 계속 걷고 있는, 그리고 계속 어떤 산을 바라볼 때 정상을 바라보고 걷는 이 과정은 늘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주고 가면 길이 보인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하면 힘들기만 한데 뭘 계속 걷습니까? 예. 자, 지금 삼선시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함께하는 공무원들과 또 시민들한테 보니까 초선 때 초심으로서 일하겠다 이런 네. 것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게요. 제가 초선의 각오로 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초심으로라고 바꾸더라고요. 아, 초선의 각오. 초선의 각오와 네. 초심의 각오 약간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초선의 각오로 일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삼선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당선됐을 때처럼 그 각오로 더 혁신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하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삼선이라고 해서 그냥 느슨하게 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잘 일할 테니까 같이 좀 도와줘, 이런 메시지로 처음에 이제 공지하더라고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성원 시장님의 성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공, 네. 지방정부의 성공이 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